혹시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숨겨졌을 뿐이죠. 눈 덮인 인천의 한 고아원, 어린 소녀 베카리는 이름 없는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엄마였던 당신에게.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의 삶이 믿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펑펑 내린 눈이 인천 외곽에 있는 청림원 고아원의 기와 지붕을 하얗게 덮었다. 해는 이미 저 멀리 고층 빌딩 너머로 모습을 감추었고, 마지막 희미한 빛만이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치며 시린 흙냄새와 축축한 나무 냄새, 그리고 아련한 옛 추억의 냄새를 실어 날랐다. 회색 모직 가운을 걸친 베카리는 몸을 웅크린 채 자신의 10수년 어린 시절을 보낸 고아원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대학에서 심리학 마지막 학기 실습을 마치고 정식으로 전문직의 길을 걷기 전 몇 달간 이곳을 돕기 위해 돌아온 참이었다. 한국의 추위는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손이 유난히 시렸다. 어쩌면 아침부터 계속 마음 한구석을 맴도는 막연한 느낌 때문일지도 몰랐다. 무언가 그녀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고아원 뒤편의 낡은 돌문은 수십 년 전처럼 묵묵히 서 있었다. 어릴 적 그녀는 종종 이곳에 혼자 나와 백단향나무 아래 앉아 책을 읽거나 종이학을 접곤 했다. 오늘 길을 가로막은 부러진 나뭇가지를 주우려 몸을 숙였을 때 할인의 시선이 문득 멈췄다. 이끼 낀 두 돌판 사이 작은 틈으로 무언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빛바래고 낡은 종이 조각이었다. 그녀가 손을 뻗어 살며시 잡아당기자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통이 차갑게 스르르 딸려 나왔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뚜렷한 잉크 자국도 없었다. 오직 앞면에 떨리는 손 글씨 한 줄만이 적혀 있었다. 엄마였던 당신에게. 엄마였던 당신에게. 하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섰다. 심장이 이상하리만치 세게 쿵 하고 뛰었다. 마치 오래전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낡은 세상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왜 이 편지는 붙여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내 이름, 할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걸까? 단순해 보이는 그 질문이 그녀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과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짓눌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누군가 숨기고 있다.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그녀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창문 너머로 노란 불빛이 눈밭 위를 비추고 있는 고아원 사무실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어릴 적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강혜나는 사무실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잔잔한 교향곡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2년 전 원장님이 돌아가신 후 그 자리를 물려받아 청림원을 운영하는 가장 젊은 원장이었다. 할인이 손에 편지를 든 채 문을 밀고 들어서자 해나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또 옛날 보물이라도 찾았어? 할인은 대답 없이 편지를 그녀에게 건넸다. 순간 해나의 입가에 머물던 미소가 굳었다. 그녀는 그 글꼴을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읽었다. 안색이 변했다. 호기심에서 긴장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막연한 공포로. 이거 어디서 찾았어? 해나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돌문 뒤, 벽 틈 사이에서. 아주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 할인아. 해나는 서둘러 편지를 받아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그냥 누가 장난으로 쓴 걸지도 몰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떨어? 할인이 친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아니, 난 그냥
그냥 고아원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게 싫어서 그래. 요즘 기자들이 옛날 얘기 파헤치는 걸 좋아하잖아.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다. 무언가 감춰지고 있다는 느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2층의 작은 침실, 하리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으로 고아원에 저장된 모든 전자 기록을 훑어보았다. 그녀가 태어난 해는 1998년. 평범해 보이는 한 해였지만 낡은 기록 파일을 열었을 때 그녀의 시선은 붉은색 주석 한 줄에 멈췄다. 1998년 9월 신생아 집중치료실 영아 실종 사건 기록 종결. 그녀는 클릭했다. 페이지는 열렸지만 내용은 가려져 있었다. 1급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알렸다. 그녀는 종이 서류 보관함으로 눈을 돌렸다. 안에는 모든 서류철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바로 1998년도 기록 보관함이었다. 하린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어릴 적 나이든 간호사들이 이따금 한때 고아원에 머물다 큰 비가 내리던 밤 갑자기 사라진 한 여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군거리던 것이 떠올랐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다. 차를 준비하는 탕비실에서 물을 뜨러 가던 길에 하린은 고아원에서 일하는 두 직원의 대화를 엿들었다. 하린이 그에 아무래도 옛날 일을 파고 있는 것 같아. 뭘 주웠다던데. 세상에 20년도 더 된 일을 뭐하러 다시 들춰서. 그때 그 간호사님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고아원이 버텼을지 모르겠네. 누가 듣겠어. 하린은 반쯤 닫힌 문 뒤에 서 있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다. 점심 무렵 그녀는 낡은 책과 사가가는 자료들을 보관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공간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마치 옛날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희미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나무 선반과 부드러운 판지 상자를 하나하나 뒤졌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손이 바닥 아래 살짝 헐거운 나무 덮개에 부딪히면서 툭 하는 소리가 났다. 먼지와 책더미 아래에는 단단히 붙어있는 나무판이 있었는데 칼로 살살 긁어내면 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린은 어릴 적부터 늘 간직해온 기념품인 목에 걸고 있던 낡고 긴 열쇠로 나무판을 들어 올렸다. 빈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색이 바랜 은색 깡통 상자가 들어 있었다. 자물쇠는 녹슬었지만 온전한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시간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낡은 종이 냄새, 삭은 나무 냄새, 그리고 기억의 냄새. 상자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다. 작은 국화꽃이 달리는 목걸이 한 줄, 낡았지만 여전히 반짝이는 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갈색 가죽 수첩 한 권, 거대는 병상 기록, 개인 치료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크레용으로 그린 아이의 솜씨로 보이는 하얀 종이 한 장, 그 위에는 서툰 글씨로 서와라고 쓰여 있었고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생각이 하린의 마음을 스쳤다. 서와. 어쩌면 내 친어머니의 이름일지도 몰라. 밖에서는 바람이 작은 창틈으로 윙윙거리며 지나갔고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끌고 왔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다. 저녁 하늘은 무언가 우울한 것을 품은 듯 어두워졌다. 눈은 여전히 가볍지만 끈질기게 내리며 고아원 뒤편 건물로 내려가는 계단을 하얗게 덮었다. 하린은 깡통 상자를 가슴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방으로 향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마치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지만 지난 20수년 동안 조용히 자신을 불러온 기억의 한 조각에 손을 댄 것 같다. 그녀는 책상 위에 상자를 올려놓았다. 떨리는 손으로 갈색 가죽 수첩을 펼쳤다. 안에는 단정하지만 가느다란 글씨체가 있었다. 예전 간호사들의 필체와 비슷했다. 특수 사례. 환자, 심서화. 나이, 26세. 진단, 산후 우울증 경미한 망상 증세. 회복 기미는 보이나 아직 불안정. 신생아와 너무 오래 접촉시키지 않도록 권고함. 페이지마다, 줄마다 적힌 글자들이 할인의 머릿속에서 속삭이는 듯했다. 9월 7일 서화, 서울 심리센터에서 인천 요양원으로 이송됨. 9월 18일 사무실에서 출산. 19일 간호사가 황달 검사를 위해 아기를 데려가자 공황 반응 보임. 22일 식사 거부, 불면. 한밤중에 울부짖으며 여자아이의 이름을 부름, 하리나. 그녀의 이름. 20여 년 전 망상 증세가 있다고 기록된 한 환자의 수첩에 이미 등장했던 것이다.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아직 무엇도 섣불리 믿지 않으려 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도 딱 맞아떨어졌다. 국화꽃이 달리는 목걸이는 어머니가 지녔던 물건일 수 있다. 서아라는 이름이 적힌 아이의 그림은 불안정한 상태의 어머니가 그린 것일 수 있다. 그리고 편지. 엄마였던 당신에게. 그녀는 자신이 고아원 문 앞 종이 상자에서 발견되었다고 믿어왔다. 이곳에 왔던 수백 명의 다른 아이들처럼 버려진 아이라고. 하지만 지금, 방금 본 것들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고의로 흔적을 지운 것이다. 친어머니로부터 그녀를 숨겼거나 혹은 그 반대이거나. 다음 날 오후, 하리는 수첩과 목걸이를 들고 다시 원장실로 갔다. 그녀는 그것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어릴 적부터 함께하며 친자매처럼 여겼던 친구 해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것들에 대해 알아? 해나는 목걸이를 그리고 수첩을 보았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어디서 찾았어? 그녀가 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다락방. 바닥 밑에서. 누군가 아주 꼼꼼하게 숨겨놓은 것처럼. 해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어두워지는 저녁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눈 덮인 마당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한참의 긴 침묵 끝에 말했다. 내가 알고 있던 것들도 있어.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어. 왜? 내가 알게 되면 지금의 내가 아니게 될까봐. 내 엄마에 대해 알아? 해나는 두 손을 꽉 쥐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아라는 사람이 여기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 알아. 그리고 그 후에 그분이 사라졌어. 하지만 그게 내 엄마인지는 몰라.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았어. 아무도 감히 묻지 못했고. 할인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럼 1998년 영화 실종 사건은? 왜 기록이 감춰진 거야? 그건 악몽이었어. 해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전 원장님이 살아계실 때 그러셨어. 때로는 진실이 아무도 구원하지 못해. 그저 더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야. 그래서 우린 그 말을 따랐어. 하지만 그 고통받는 사람이 바로 알아야 할 당사자라면 어떻게? 할인이 속삭였다. 해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낡은 방에서 할인은 편지를 다시 열었다. 그것을 찾은 이유 처음이었다. 아무도 권하지 않고 가장 친한 친구가 말리고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는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곳에 보냈는지 알아야만 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빛바랜 보라색 봉인을 열었다.
안의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몇 군데는 잉크가 번져 있었다. 하지만 첫 줄은 여전히 선명했다. 제 딸의 엄마였던 분께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 또한 엄마였지만 실패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이 편지를 발견한다면 그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짐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제 어두운 삶의 한 줄기 빛이었다고. 그 아이의 이름은 할인입니다. 제가 그 아이보다 평온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준 이름입니다. 할인의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남은 글자들이 눈물과 함께 번져나갔다. 그녀는 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 친어머니일까? 간호사일까? 상처받았던 어떤 여인일까?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분명하고도 애틋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마음속 어딘가 아주 작은 부분이 믿기 시작했다. 자신은 버려지지 않았다고. 한때 선택받았었다고.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편지를 발견했던 돌문 앞에 섰다. 어깨 위로 눈이 쌓였고 그녀의 시선은 안개 속에 잠든 도시가 있는 먼 곳을 향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결심이 솟아올랐다. 만약 진실이 이곳에 묻혔다면 내가 직접 그것을 파낼 것이다. 새벽빛이 약속처럼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은 그녀가 두 번째로 태어난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겨울의 청림원 고아원은 보통 한적해서 창가에서 부딪히는 풍경 소리와 마당에서 노는 몇몇 아이들의 조용한 발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하지만 최근 며칠 그 분위기는 할인 때문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변화는 많은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멍한 눈빛, 앞뒤 없는 질문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침묵. 그날 저녁 식사 후 할인은 몰래 낡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한때 책과 낡은 물품들을 보관하던 창고였다. 휴대폰 손전등 불빛이 먼지 쌓인 책장과 좀먹은 종이 상자들을 훑고 지나갔고 코끝에는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쳤다. 그녀는 몸을 숙여 벽 모퉁이 근처의 바닥 널빤지를 들어 올렸다. 예전에 편지를 찾았던 바로 그곳이었다. 이번에는 더 깊숙한 곳에 또 다른 틈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들어 올리자 1990년대에 쿠키를 담는 데 사용되었던 작은 깡통 상자가 나왔다. 안에는 잿빛으로 색이 바랜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을 펼치자 세 가지 물건이 나타났다. 꽃잎이 섬세하고 정교한 국화꽃이 달리는 목걸이 한 줄, 표면은 이미 색이 바래 있었다. 가죽 표지가 해진 낡은 수첩 한 권, 손으로 쓰여 있었다. 크레용으로 서툴게 그린 아이의 그림 한 장, 긴 머리의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아기의 모습이었다. 그림 한쪽 구석에는 앳된 필체로 정성스럽게 서와, 서와 라고 쓰여 있었다. 할인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이 물건들이 너무 귀해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아주 깊이 묻혔던 한 이야기에 대해 속삭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 자신이 그 이야기의 일부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그녀는 그 물건들을 들고 해나의 방으로 갔다. 원래 아늑했던 방은 이제 두 친구 사이에 흐르는 변해버린 공기 때문에 답답하게 느껴졌다. 서아라는 이 사람 누군지 알아? 할인이 그림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물었다. 해나는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환자였어. 그때 난 어렸지만 아직 기억나. 그분은 늘 창가에 앉아 혼자 노래를 부르곤 했어. 그분이 여기서 아이를 낳았지? 해나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야? 아무도 확실히는 몰라. 할인아, 해나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하는 듯했다. 아주 오래전 일이야.
기록들은 전부 봉인됐고, 그리고 아무도 다시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지만 난 왜 이런 것들을 찾게 된 걸까? 왜 내 이름이 편지와 수첩에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알기나 해. 알아, 해나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알고 있어. 하지만 나도 무서워. 내가 진실을 알면 떠나버릴까봐,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않고 내가 알던 친구가 아니게 될까봐. 침묵이 흘렀다. 하리는 친구를 바라보았다. 어릴 적부터 늘 곁에 있었고 더 맛있는 김치찌개 건더기를 양보해주고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던 사람. 난 한 번도 널 떠나고 싶었던 적 없어, 해나야. 하지만 내 친엄마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난 찾으러 가지 않을 수 없어. 그 후 며칠 동안 하리는 휴학계를 냈다. 소문은 순식간에 고아원 전체로 퍼져나갔다. 하린 씨가 친엄마를 찾고 있는 것 같아. 혹시 그 옛날 정신병 환자의 딸 아닐까? 애 낳고 쫓겨난 사람이 있었다던데. 어떤 이들은 안타까워했고 다른 이들은 호기심을 보였다. 몇몇 나이 든 간호사들은 그녀를 지나칠 때 침묵하며 그저 피하는 눈빛만 교환했다. 하지만 하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창고에 남은 모든 기록을 다시 뒤적였다. 옛 직원들을 만나고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를 캐물었다. 모든 단서는 매우 희미했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그것들을 흐려놓은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낡은 종이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1998년 퇴원 기록 수첩에 끼워진 메모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고아원 개편 시기에 이송된 환자 명단이었다. 세 번째 이름이 그녀를 얼어붙게 했다. 심서화, 진단, 산후 우울증. 주석, 상태 불안정. 신생아 관련 분쟁 사건 후 잦은 퇴원 신청. 여백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비공개. 하리는 그 종이를 들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증거가 이제 서서히 하나의 그물망처럼 연결되고 있었다. 서아라는 이름의 여자. 이름 없는 신생아. 문 뒤에 숨겨진 편지. 은 목걸이와 수첩. 그리고 바로 그녀, 백하린이 마지막 조각인 듯했다. 그녀는 밖으로 나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다. 그분이 정말 내 엄마라면 왜 날 버려야만 했을까? 하늘이 흐린 어느 오후, 하리는 청림원 서쪽의 작은 독서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은 목걸이를 앞에 두고 색이 바랜 국화꽃잎을 가만히 돌리며 눈을 떼지 못했다. 옆에는 옛 간호사가 쓴 수첩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성껏 복사해 둔 것이 놓여 있었다. 모든 페이지는 환자 간호 일지였고 대부분은 평범한 기록이었지만 붉은 펜으로 네모나게 강조 표시된 기울어진 글씨들은 예외였다. 서와, 한밤중에 깨어 한 이름을 속삭임 할인. 영아 교체를 의심하지만 말했다간 내가 쫓겨날 것이다. 목걸이는 내가 보관하겠다. 언젠가 그 아이가 자라서 찾아온다면 돌려주어라. 떨리고 다급한 글씨였지만 아무도 몰랐던 약속을 담고 있었다. 하리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법적 증거는 없었지만 그 글들은 선서문처럼 무겁게 다가왔다. 그날 밤 그녀는 해나의 방으로 돌아갔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지만 불은 꺼져 있었고 커튼 틈으로 달빛만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직 앉아, 하린이 조용히 불렀다. 해나는 긴 한숨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벽에 등을 기댔다. 하린아.
정말 내가 그 기록 속의 아이라고 믿는 거야? 믿는 게 아니야. 느끼는 거지. 할인이 친구의 침대 옆에 앉았다. 난 친척 하나 없어. 고아원에서 자랐고 왜라고 묻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어. 하지만 그 편지를 읽은 후부터 한 번도 말해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 해나는 침묵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돌아보며 물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 친엄마가 아직 살아계신다면 넌 어떡할 거야? 찾으러 갈 거야. 할인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원망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알고 싶을 뿐이야. 그럼 나는? 해나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내가 그 사람을 찾으면 이곳을 떠날까봐, 나를 떠날까봐 무서워. 할인이 친구의 손을 잡았다. 아무도 내 마음속 내 자리를 대신할 순 없어, 해나야. 하지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영원히 여기에 갇히게 될 거야.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다음 날 아침, 할인은 기록 관리실로 갔다. 그녀는 심서아라는 환자와 수첩을 쓴 오순정 간호사와 관련된 자료 열람을 요청했다. 기록 담당자인 조미숙이라는 중년 여성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 기록들은 20년도 더 전에 보관된 것들이에요. 대부분은 강원도 기록 보관소로 이관됐고요. 할인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버스표를 예매하고 목걸이와 수첩을 챙겨 강원도로 향했다. 산길은 구불구불했고 길 양옆은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다. 버스가 늙은 소나무 숲을 지날 때 그녀는 한 번도 닿아본 적 없는 기억의 영역으로 다가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강원도 기록 보관소에서 그녀는 병원과 연도별로 수백 개의 자료 상자가 보관된 밀폐된 열람실로 안내받았다. 2시간의 탐색 끝에 할인은 심서와 1998년 입원 환자라고 표시된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낡은 서류들, 치료 중 찍은 사진, 심리보고서 등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 여인은 깊은 눈매에 헝클어진 긴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미소는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웠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할인과 물 한 방울처럼 닮아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연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4월 6일 심리치료실에서 촬영. 상태 안정적, 일광욕 15분 접촉. 할인은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사진을 가슴에 가져다 댈 때 손이 떨렸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찰나의 순간이라도 연결되고 싶은 갈망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서류철 끝에 끼워진 혈액검사서 한 장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DNA 검사 결과 미확인이라고 쓰여 있었다. 오른쪽 모퉁이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번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다친 상태에서 그것을 쥐었던 것처럼. 맨 아래에는 이런 글씨가 있었다. 결과 발송 금지. 샘플 폐기. 차가운 기운이 할인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왜? 그리고 이것이 유일하게 존재했던 증거라면 또 다른 무엇이 묻혀 있는 걸까? 돌아오는 버스 안, 차가운 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왔다. 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진, 검사서, 목걸이, 3가지 물건을 불완전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기억의 조각처럼 꼭 껴안았다.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진실은 고통스러울지 몰라. 하지만 감출수록 내 삶 전체를 의심하게 만들 뿐이야. 차라리 마주하는 게 나아. 2월 초 서울의 풍경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할인은 연희동,
조용한 사회적 기업 사무실들이 자리 잡은 동네 한편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 예빈네라는 이름의 자선 단체 본사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환자 기록과 사진을 꽉 쥔 채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서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 예빈네의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진규라는 남자가 대학 근처 카페에서 갑자기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는 40대쯤으로 보였고 신사적인 풍모의 차분한 말투를 가졌다. 백하린 씨 맞으시죠? 그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님을 알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그 말은 청천벽력 같았다. 하리는 손에 든 커피잔을 거의 쏟을 뻔했다. 저에겐 어머니가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적어도 누군지 모릅니다. 남진규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봐야 할 자료가 좀 있습니다. 예빈네 사무실에서 하리는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았다. 테이블 위에는 대외비, 컴퍼덴셜, 도장이 찍힌 파란색 서류철이 이미 놓여 있었다. 남진규는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깍지 꼈다. 예빈네는 미혼모와 고아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다. 1998년 우리는 당신 어머니가 치료받았던 인천의 하늘병원과 협력한 적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누군데요? 하린이 말을 끊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심서아 씨입니다. 하린의 심장이 멎는 것 같다. 남진규가 서류철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직접 보시죠. 서류철 안에는 의료 기록 사본, 사진, 후원 신청서 등이 있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하리는 불안감을 느꼈다. 많은 페이지가 수정된 흔적이 있었다. 개인정보는 바뀌어 있었고 환자 번호는 강원도 기록 보관소에서 본 기록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건 가짜예요. 그녀가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진규는 어깨를 으쓱했다. 완전히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정된 건 맞습니다. 그게 제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입니다. 하리는 복잡한 심정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직감은 그 남자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숨기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자의 냉정함. 그날 밤 그녀는 몰래 청림원 고아원으로 돌아갔다. 해나가 예전에 낡은 기록들을 보관했던 작은 도서관에서 하리는 서랍장 구석에 끼워진 서류 뭉치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1998년 내부 보고서들이었고 하늘병원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한 이름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남진규 환자 기록 조정 전문가, 예빈네 단체와 특별 협력. 그녀는 즉시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그녀의 어머니를 아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시스템 전체를 조작한 장본인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청림원에서 가장 조용한 장소인 고아원 뒤편 예배당에서 해나와 마주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하린이 심서아의 사진 사본과 이름 없는 DNA 검사서를 내밀었다. 해나는 당황했다. 확실하지 않았어. 작년에 장부 정리를 하다가 기록 보관소에서 저 사진을 본 적이 있어. 그리고 조 이모님한테 아이 바꿔치기 사건 때문에 간호사 한 분이 해고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무서워서. 해나의 목소리가 메었다. 너를 잃을까봐. 날 잃지 않아. 하린이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겠어. 저녁 그림자가 고아원 주변의 돌담 위로 길게 드리워질 때 하린은 계단에 홀로 앉아 손에 은 목걸이를 쥔 채 처마 끝에서 울리는 희미한 풍경 소리를 들었다. 밤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와 함께 진실도 다가오고 있었다. 잔인할 수도,
해방감을 줄 수도 있지만 영원히 숨길 수는 없는 진실. 자취방으로 돌아온 하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보라색 봉인이 붙은 편지, 심서와 환자의 사진, 핏자국이 묻은 미완의 DNA 검사서, 그리고 은 목걸이. 정적 속에서 그녀는 뒤엉킨 기억과 단서의 더미에 잠겼다. 모든 것이 심서와라는 이름, 놀랄 만큼 자신과 닮은 얼굴을 한 여인을 중심으로 맴돌았다. 그녀는 카페에서의 남진규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것은 비밀을 쥔 자의 눈빛일 뿐만 아니라 게임에 참여하고 그것을 조종한 자의 눈빛이었다. 그날 밤, 하리는 20여 년 전 환자 기록을 보관했던 하늘병원으로 다시 가기로 결심했다. 하늘병원은 이제 요양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지하에는 일부 낡은 기록들이 살아가는 창고에 여전히 보관되어 있었다. 하리는 그곳에서 실습생으로 일했던 친구의 도움을 받아 몰래 들어갔다. 경비원이 교대하기 전까지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 시간뿐이었다. 손전등 불빛 속에서 그녀는 표지가 삭아버린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붉은 펜으로 서화라고 쓰여 있었다. 한 페이지에는 산후 우울증 환자, 경미한 인지 장애 증상 보임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하린을 멈칫하게 한 것은 함께 첨부된 DNA 검사서였다. 희미한 복사본이었지만 그 종이는 그녀가 가진 조각과 완전히 일치했다. 아래쪽 가장자리에 핏자국이 묻은 것까지도.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찢어진 부분이 있었다. 바로 자녀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였다. 그리고 여백에는 누군가 파란 잉크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다. 여자아이 식별번호 1128 단체 요청에 따라 이름 숨길 것. 그녀는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맞으며 청림원으로 돌아왔다. 비는 고아원의 풍경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젖은 복도를 달려 뒤편의 작은 예배당으로 향했다. 해나가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쥔 채 혼자 서 있었다. 병원에 갔었어. 그녀가 하린을 보지 않은 채 먼저 물었다. 응, 하린이 숨을 헐떡였다. 모든 걸 봤어. 그리고 진규가 그때 기록 조정 담당자였다는 것도 알았어. 해나는 한참 침묵하더니 붉어진 눈으로 돌아보았다. 내가 다른 애들처럼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 간호부장님 기록 노트에서 읽은 적이 있어. 널 특별 사례라고 불렀어. 하지만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무서웠어. 하리는 목이 메었다. 내 엄마 서아 씨를 한 번 봤어. 어느 겨울 오후에 고아원에 오셔서 문밖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 널 만나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돌아가셨어. 해나가 죄를 고백하듯 말했다. 그분이 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는지 알아? 하린이 물었다. 어머니는 내가 죽은 줄 알았으니까. 공기는 한순간 얼어붙었다. 그 마른 빗소리 사이로 깨진 종소리처럼 떨어졌다. 그날 밤, 하린은 컴퓨터를 켜고 기록실 하드드라이브에서 찾은 낡은 녹음 파일 폴더를 열었다. 서아치료 04.mp3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었다. 그녀는 헤드폰을 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로 시작되더니 이내 가냘프고 끊어지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는 아주 순했는데 마지막으로 안아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가 능력이 없다고 이해가 안 돼요. 왜 저여야만 했는지. 그 후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희미한 자장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슴을 저미도록 스산하게. 하얀 꿈. 뜰에 가득 내리는 눈. 아가야 잘 자라. 엄마는 문 뒤에서 기다릴게. 마지막으로 긴 한숨 소리와 함께 마치 말하는 이가 희미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듯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혹시 엄마 목소리가 들린다면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하리는 헤드폰을 벗었다. 두 손이 떨렸다. 두 뺨 위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냘프지만 너무나 가까이 느껴지는 그 목소리는 마치 그녀 자신의 심장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다. 과거에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그 여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 자신 또한 더 이상 외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밖에서는 비가 그쳤다. 지붕 위로 두꺼운 구름층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다. 마치 봉인되었던 것들이 제 목소리를 찾기 시작하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강원도 산골로 향하는 첫 차에 몸을 실었다. 20여 년 전 청림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한 사람이 지금은 고성 접경 지역의 작은 마을에 은둔하며 살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그 할머니의 이름, 오순정은 할인이 삭은 나무 상자 밑에서 발견한 간호 일지에 적혀 있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구불구불했고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나이든 버스 기사는 오늘 폭설 예보가 있으니 이 시간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젊은 아가씨에게 충고했다. 하지만 할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 편지와 국화꽃 목걸이 그리고 서화의 기록 사본이 든 가방을 꽉 쥐었다. 마을은 비탈길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었고 짙은 생양철 지붕을 얹은 집 몇 채가 듬성듬성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길을 물은 끝에야 비탈길 끝에 있는 문이 굳게 닫힌 작은 나무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녀는 문을 3번 두드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할인이 돌아가려던 찰나 집 안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구시오? 저는 백할인이라고 합니다. 청림원에서 왔어요. 서아라는 분의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 발소리도 문 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나무 벽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 이름을 아우. 마침내 여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편지는 문턱에 두고 그냥 가시오. 할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은 목걸이를 꺼내 보라색으로 봉인된 편지 옆에 놓았다. 이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안 가요. 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70대를 갓 넘긴 듯한 할머니가 서 있었다. 짧게 자른 백발에 두꺼운 잿빛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할머니의 시선은 은 목걸이를 보자 그 자리에 멎었다. 메마르고 주름진 손가락이 마치 죽어버린 과거의 한 조각을 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듯 떨며 그것을 만졌다. 한약재와 마른 풀 냄새가 가득한 작은 부엌에서 할인은 순정 할머니와 마주 앉아 뜨거운 찻잔을 꽉 쥐었다. 그럼 제 어머니를 아시는군요? 그래. 할머니는 여전히 목걸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 아이는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됐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겼다. 짧은 정적 속에는 바람이 나무 벽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이윽고 할머니는 할인을 보지 않은 채 마치 과거와 독백하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20살도 채 안 된 심서아라는 소녀가 산후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청림원으로 오게 되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가족에게서는 버림받았다. 정신병원에서 그녀를 긴급 환자로 받은 것이었다. 서아는 미치지 않았어. 순정 할머니가 힘주어 말했다. 그 아이는 단지 자신이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이야. 밤마다 아이를 끌어안고 아주 슬픈 노래로 자장가를 불러줬지. 하지만 젖 한 번 거르지 않고
기저귀도 깨끗하게 갈아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도 닦아주고 단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어. 그러던 어느 날 할인이 겨우 생후 3개월이었을 때 시청에서 내부 감사가 나왔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심리적 외상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며 아이를 엄마에게서 격리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날 모녀는 갈라졌다. 나는 반대했어. 그들에게 맞서 싸웠지. 하지만 난 일개 간호사였고 그들은 운영진이었어. 누군가 말하더군. 아이는 더 안전한 다른 센터로 보내질 거라고. 난 믿지 않았어. 그날 밤 몰래 기록 보관소에 들어가 예빈네라는 단체 이름이 적힌 입양 서류를 봤어. 서명한 사람 이름은 남진규였지. 할인은 숨을 멈췄다. 그 사람이 직접 손을 쓴 거군요. 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늙고 주름진 눈가가 눈물을 억누르듯 찡그려졌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건 그 후에 그들이 서아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들은 아이가 폐혈증으로 죽었다고 말했어. 그날 이후로 서아는 정말로 미쳐버렸지. 먹지도 않고 말도 않고 그저 울기만 했어. 일주일 후 그녀는 고아원에서 사라졌어. 할인은 자신이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다. 그녀가 의심하고 막연하게 느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명확하고 잔인하게 드러나 숨조차 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럼 편지는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내가 숨겼어. 언젠가 그 아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아이 엄마를 구해줄 순 없었지만 적어도 아이에게 무언가 남겨줄 수는 있겠지. 나는 목걸이, 간호일지, 그리고 서아가 직접 쓴 편지까지 상자에 담았어. 창고 바닥 밑에 숨겨두고 기다렸지. 할인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는 옳은 일을 하셨어요. 전 이 모든 게 더 이상 묻히게 두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 사이의 공간으로 따뜻한 차 향기가 피어올라 은 목걸이에서 풍기는 은은한 국화 향기와 섞였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미처 전하지 못한 자장가처럼 희고 조용하게.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할인은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순정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테이프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가지고 온 낡은 휴대폰을 켜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순정 할머니가 소중히 보관해온 음성치료 카세트 테이프의 사본이었다.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희미한 잡음이 흘러나왔다. 쉬. 착한 아가. 잠들었니? 오늘 엄마는 내가 웃는 걸 봤어. 비록 꿈속에서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계속 살아갈 힘을 얻을 거야. 언젠가 엄마 목소리가 들린다면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 말에 할인은 울음을 터뜨렸다. 목소리 때문도 슬픈 자장가 때문도 아니었다. 단어 하나하나에서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때문이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갈기갈기 찢겼으면서도 언젠가 내 아이가 용서해 줄 거야. 나는 희미한 희망 하나만으로 버텨온 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기차가 인천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청림원으로 돌아와 처음 편지를 주었던 낡은 돌문을 지났다. 밤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할인은 어머니가 젊었을 때 가꾸었다는 하얀 국화나무 아래 한참을 서 있었다. 눈이 꽃잎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해나의 방으로 갔다. 친구는 긴장된 표정으로 식탁보를 접고 있었다. 너, 누구 만나고 온 거야?
해나가 할인의 시선을 피하며 물었다. 나 대신 진실을 지켜준 사람. 할인이 가볍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분은 숨기지 않았어. 해나는 수건을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난 용기가 없었어. 내가 알면 아플까봐 그저 아름다운 기억의 일부만이라도 지켜주고 싶었어. 하지만 결국 나도 널 더 상처 입히는데 일조하고 있었던 거야. 이해해. 하지만 난 모든 걸 알아야 했어.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엄마를 위해서도. 할인은 화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해나의 손에 은 목걸이를 쥐어주었다. 넌 내 어린 시절 내내 유일한 가족이었어. 그건 내가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알게 되더라도 변하지 않을 거야. 두 소녀의 포옹은 오랜 세월의 의심과 갈등, 상처의 간극을 좁혀주는 듯했다. 다음 날, 할인은 비디오를 찍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앉았다. 화장도, 특별한 조명도 없었다. 그저 슬픈 눈과 떨리는 목소리를 가진 한 소녀의 단순한 구도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백할인입니다. 저는 청림원에서 자랐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제가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그리고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딸에게서 강제로 떨어져야 했고 아이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들어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청림원에서 일하셨거나 심서아라는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에게 당신의 딸이 여전히 당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샵사인 나는 서하다 샵사인 아이에게 이름을 돌려주세요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영상을 올렸다. 이틀 후 소셜미디어는 폭발했다. 댓글, 공유,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청림원의 전직 회계 직원은 서하라는 이름의 기록이 시스템에서 삭제된 적이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은퇴한 다른 의사는 단체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 속에는 서하가 줄 맨 끝에서 슬픈 눈으로 서 있었다. 40대쯤으로 보이는 한 여성은 그 언니가 부르던 자장가 구절이 똑같았던 걸로 기억해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보건복지부는 청림원의 기록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특별조사팀이 꾸려졌다. 언론에서는 남진규라는 이름이 연일 보도되었다. 입양 서류 위조, 예빈내라는 단체를 방패 삼아 신생아 바꿔치기를 합법화한 혐의 등 일부 사립병원은 봉인 조치를 당했다. 저녁 뉴스에서는 관련 의료기관에서 이름이 바뀌었던 또 다른 피해자의 인터뷰가 방송되었다. 그날 밤, 할인과 해나는 이제 하얀 국화가 만개한 고아원 뒤편 낡은 창고를 함께 정리했다. 엄마를 찾으러 갈 거야? 해나가 물었다. 응. 하지만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에게 내가 아직 여기 있다고,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고 싶을 뿐이야. 해나는 할인에게 하얀 국화가 수놓인 손수건을 건넸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이거 가져가. 엄마를 만나면 내가 사랑 속에서 자랐다는 걸 아실 수 있도록. 두 친구는 하얀 국화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진 옅은 눈밭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꽃잎 하나하나가 그들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마치 아주 먼 곳에서 지켜보는 한 어머니의 축복처럼. 눈은 그쳤다. 하지만 할인이 올린 영상의 여파는 거대한 해일처럼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거의 하룻밤 사이에 샵사인 나는 서하다 해시태그는 네이버 포털과 커뮤니티 포럼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되었다. 댓글창은 감정이 실린 글들로 가득 찼다. 저도 고아원에서 자라서 그 마음을 알아요.
저희 어머니는 산후 우울증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시절 누군가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면, 할인 씨, 진실이 필요하다면 제가 청림원에서 봤던 것들을 기꺼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온라인의 파도는 현실 세계의 여론으로 이어졌다. SBS, JTBC, YTN이 앞다투어 단독 인터뷰를 요청했다. 하지만 할인은 모두 거절했다. 그녀는 더 단순한 방법을 택했다. 자신의 개인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이었다. 감독도 대본도 없이. 그날 햇살 가득한 작은 방에서 할인은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1만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시청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했다. 돌문에서 발견한 이름 없는 편지에서부터 나무 바닥 밑의 깡통 상자, 의료 기록 속 희미한 사진, 그리고 낡은 녹음 테이프에 담긴 스산한 노랫소리까지. 저는 누구도 미워하길 원치 않아요. 그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 어머니 심서아라는 이름을 가졌던 분이 듣고 계신다면 저는 아직 여기 있어요. 단 한 번도 기다림을 멈춘 적이 없어요. 할인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다. 하지만 대중은 연약한 한 소녀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남은 모든 사랑을 다해 과거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용감한 딸을 보았다. 다음 날, 정부는 2000년대 사립의료기관의 기록 바꿔치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의심기관 명단에는 예빈네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때 자비로운 얼굴로 할인 앞에 나타났던 남진규는 서초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차에 오를 때 그는 그저 침묵했다. 반응도 저항도 없었다. 언론은 연이어 증거들을 터뜨렸다. 가짜 후원 계약서, 필적 수정 흔적이 있는 입양 서류, 예빈네 재단에서 이미 폐쇄된 여러 정신과 의원으로 보내진 익명의 송금 내역. 차가운 숫자들 아래에는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있었다. 이름이 바뀐 아이들, 포기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한 어머니들, 그리고 조직이 후과를 덮고 싶는 이유만으로 도둑맞은 청춘들. 청춘 내내 비밀을 품고 살았던 해나는 마침내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할인이 고아원으로 돌아왔을 때 해나는 국화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이건 내 엄마가 고아원으로 보냈던 편지야. 내가 숨겼어. 내가 알면 떠나버릴까봐. 내가 이기적이었어. 넌 어릴 적부터 나와 이어진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나에겐 가족이 없었고, 난 널 내가 살아갈 이유로 삼았어. 하지만 내가 틀렸어. 해나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할인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친구의 손을 잡았다. 난 너한테 화 안 나. 비밀을 지키는 것 또한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할 수 있는지 아니까. 정말 원망하지 않아? 응, 넌 한 번도 날 떠난 적이 없으니까. 기억 속에서도 현실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이번에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용서를 위해서였다. 희미한 달빛 아래 하얀 국화나무들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꽃잎들이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마치 어느 먼 곳의 어머니가 자신이 놓쳤던 아이들을 통해 치유받으며 속삭이는 소리 같았다. 일주일 후 청림원 고아원은 특별한 방문단을 맞이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심리학 전문가, 그리고 3명의 기자가 함께였다. 고아원 내부 아이였던 한 사람의 증언 덕분에 기록 바꿔치기와 관련된 사건이 처음부터 재조사되는 것은 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할인은 돌문 밖에 서서 은 목걸이를 손에 쥔 채 눈보라가 거친 뒤 서서히 파래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년 전 은퇴한 전임 원장님도 소환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할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어떤 변명으로도 일어난 일들을 지울 수는 없었다. 사가버린 줄 알았던 기록들이 옮겨지고 지워진 사진 한 장 한 장, 글씨 한 줄 한 줄이 자외선 장비로 검사되었다. 오랫동안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기억들이 이제 조금씩 빛 속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날 늦은 오후, 할인은 한때 피했던 곳으로 향했다. 고아원의 기억 보관실, 이곳에 살았던 아이들의 그림과 물건, 추억이 전시된 곳이었다. 유리 선반 구석에 놓인 그림 한 장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크레용으로 그린 낡은 종이, 아이의 서툰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저는 작은 서아예요. 그 아래에는 어른의 손글씨로 주석이 달려 있었다. 심서아라는 이름의 한 환자 작품 신원 미상. 할인은 떨리는 손을 유리 위에 얹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던 걸까요?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진실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 속에서 가장 가깝고 생생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방으로 돌아오자 방에 나가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나란히 앉았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다. 긴 머리의 젊은 여성이 국가 정원 앞에서 담요에 쌓인 아기를 안고 서 있었다. 전임 관리인 할머니의 개인 창고에서 찾았어. 해나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내 생각에 이분이 내 엄마야. 그리고 너고. 할인은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사진은 희미했지만 그녀는 그 여성에게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글자도 증거도 필요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알고 있었다. 고마워. 나와 함께 이걸 찾아줘서. 할인이 목맨 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날 아직 친구로 여겨줘서.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거기에 앉아 있었다. 마치 고아원에서 함께 자라며 팥빵을 나눠 먹고 조건 없이 누군가를 엄마라고 부르기를 꿈꿨던 그 시절의 두 아이처럼. 일주일 후, 봄 햇살 아래 청림원 교정은 새로 심은 국화꽃들로 하얗게 물들었다. 지역 주민들과 이곳에 살았던 아이들, 옛 직원들이 작은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 긴 기억들뿐만 아니라 새로 심어진 믿음을 위한 자리였다. 할인은 꽃밭 한가운데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누구를 고발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저와 같았던 아이들이 더 이상 모호함 속에서 자라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뿌리를 알 자격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제 어머니는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머니의 목소리는 저를 통해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침묵하다가 이내 오랫동안 박수를 쳤다. 그날 밤 기숙사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할인은 은 목걸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새 노트를 펴고 첫 줄을 썼다. 성장의 꽃 성장, 송쟁의 꽃, 가트, 재단. 여정이 아직 길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 곁에는 친구들이, 기억이,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한 어머니가 있었다. 어쩌면 여전히 망설이고 있겠지만 분명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목맨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인아? 엄마. 서아란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모든 침묵은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다. 그날 밤 짧은 통화가 끝난 후 할인은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기숙사 발코니로 나갔다. 그곳에서는 저 멀리 인천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눈은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워서 두꺼운 가운 아래 그녀의 어깨가 가볍게 떨렸다. 손에는 보라색으로 봉인된 편지, 그녀를 이 여정 내내 이끌어준 바로 그 물건을 쥐고 있었다. 혹시 엄마 목소리가 들린다면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계속 울렸다. 그녀에게는 명확한 답이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그분을 만나야만 했다. 조각난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어머니를. 하리는 화창한 아침, 남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혼자였다. 해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서아 씨가 살고 있는 건물은 대나무 숲 옆에 자리 잡은 작은 단층 집이었다. 이름표도 화려한 창문도 없었다. 오직 나무 울타리와 시든 잎이 달린 화분 몇 개뿐이었다. 할인이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의 심장은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세차게 뛰었다. 문이 살짝 열렸다. 사진 속의 그 여인, 더 늙고 더 야위고 지친 눈빛이지만 여전히 부드러움을 간직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낡은 카디건을 입고 머리는 틀어 올렸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속삭이는 목소리로. 내가 맞니?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은 목걸이를 꺼내 할머니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서아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이 날을 기다렸단다. 하지만 두렵기도 했어. 몇 분 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오직 뒷마당 국화밭에서 불어오는 꽃향기를 실은 가벼운 바람만이 스쳐 지나갔다. 서아는 안으로 물러서며 그녀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방은 작았지만 단정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 꽃을 그리는 어린 서아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또 다른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바로 어릴 적 할인이 청림원 꽃밭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엄마는 그곳에 여러 번 몰래 갔었어. 내가 노는 걸 밖에서 지켜봤지. 가까이 갈 용기가 없었어. 왜 저를 데리러 오지 않으셨어요? 서아는 고개를 숙였다.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엄마는 산후장애 진단을 받았어. 그들은 내가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했지. 어느 날 내가 사라졌어. 엄마는 소리치고 온 고아원을 찾아다녔지만 그들은 내가 착각하는 거라고 했어. 그들은 내가 존재한 적도 없다고 말했어. 엄마는 미쳐버렸지. 그들은 엄마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어. 엄마는 편지를 썼어. 애원했지. 하지만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어. 하리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이내 힘을 풀었다. 마침내 그녀는 바람결처럼 가볍게 말했다. 엄마, 변명은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살아계시면 돼요. 서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마치 놓으면 딸이 사라져버릴까 두려운 듯이. 원망의 말은 없었다. 서운함도 없었다. 오직 서로의 맞담만이 있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던 두 개의 심장이 이제 다시 돌아올 길을 찾은 것이다. 오후에 두 사람은 정원에 함께 앉았다. 하리는 계획서 한 부를 가져왔다. 성장의 꽃, 재단 설립. 목표, 고아들을 위한 심리 지원 및 장학금 제공. 어떤 아이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자라지 않도록. 서아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자랑스러움으로 빛나는 눈으로 계획서를 바라보았다. 넌 엄마를 닮았구나. 하지만 엄마보다 훨씬 강해. 하린이 웃었다. 엄마가 첫 씨앗을 뿌리셨으니까요. 저는 그저 그 꽃을 계속 피워나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루가 끝날 무렵 헤어지기 전에 하린은 봉인된 편지를 꺼냈다. 엄마가 쓰셨지만 한 번도 읽히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서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그저 비뚤비뚤한 몇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 시절의 눈물로 잉크가 번져 있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뜻이겠지. 엄마에겐 사랑밖에 없지만 그 사랑이 널 엄마 곁에 머물게 하기에 충분하길 바란다. 엄마. 서화가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서로를 껴안았다. 남원의 고요한 풍경 속에서 생명의 한 바퀴를 돌아 서로를 찾아온 두 여성의 어깨 위로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일주일 후 인천의 청림원 고아원은 이른 봄 햇살에 잠겨 있었다. 아직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당 앞에 하얀 국화들이 일찍 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지막 편지를 다시 열어보고 나서야 하리는 깨달았다. 사랑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니었다. 그저 다시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황량했던 정원은 깨끗하게 치워지고 새로운 꽃들이 심겼으며 이름 불리지 못한 아이들의 정원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나무 팻말이 세워졌다. 성장, 송쟁, 의 꽃, 가트, 재단, 기증. 그날 하린은 어머니 서화 그리고 해나와 함께 긴 코트를 입고 작은 삽과 물뿌리개를 들고 새로 단장한 정원의 첫 하얀 국화 모종을 조심스럽게 심었다. 각각의 꽃대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특정인의 이름이 아닌 잊히고 숨겨지고 잃어버렸던 아이들을 위한 가상의 이름들이었다. 서화는 꽃을 심으며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 꽃들은 누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이렇게 찬란하게 피어날 거야.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흙 묻은 손, 바람에 가볍게 흩날리는 머리카락,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청림원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아픈 기억이었던 곳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언론은 성장, 송쟁, 의 꽃, 가트, 재단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국 최초로 비영리로 운영되면서도 주요 대학과 연계하여 장학금과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고아 심리 지원 단체였다. 출범식 연설에서 하린은 옛 스캔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말했다. 저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만약 한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 증오가 아닌 희망으로 자라날 것이라는 것을요. 객석에서 서화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해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옛 친구였던 두 사람은 이제 새로운 동반자가 되었다. 몇 달 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진실의 복원, 트루스 리커버드, 이 할인의 여정에 대한 특별편을 방송했다. 내레이션 없이 오직 이미지들만 흘러갔다. 편지를 읽는 한 소녀, 폐허가 된 병원 건물 앞에 선 늙은 어머니, 그리고 부드러운 자장가 소리. 혹시 엄마 목소리가 들린다면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전국의 시청자들이 감동했다. 수백 개의 댓글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랑과 치유의 물결이 일어났다. 청림원은 기억을 통한 치료법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자원봉사단과 심리학과 학생들의 방문지가 되었다. 어느 여름날 하린은 서화, 해나와 함께 새로 생긴 센터의 아이들을 위해 그림 그리기 행사를 열었다.
기차역에 버려졌던 6살 민서라는 여자아이가 방금 그린 그림을 할인에게 내밀었다. 선생님, 이게 아기 엄마예요. 그런데 얼굴이 기억 안 나요. 그럼 그림에는 뭘 그린 거야? 할인이 물었다. 아이가 미소 지었다. 손을 그렸어요. 엄마 손이 아주 따뜻했거든요. 할인은 민서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눈에 그 아이의 모습은 마치 그 옛날 자신과 겹쳐 보였다. 그녀 역시 손길, 풀냄새, 자장가 소리만을 기억했었다. 늦은 오후, 하얀 국화 정원에서 서하는 작은 나무 테이블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썼다. 하지만 이번에는 봉인하지도 숨기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두고 갓 피어난 국화 한 송이를 그 옆에 놓은 뒤 할인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한번 읽어보겠니? 할인은 편지를 열었다. 여전히 비뚤비뚤한 글씨체였지만 한 줄 한 줄이 예전보다 선명했다. 내 딸에게. 엄마는 이제 두렵지 않단다. 엄마는 다시 살아났으니까. 내 눈 속에서 내가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렴. 과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꽃의 계절을 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엄마가. 수년 후 엄마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손을 그렸던 소녀 민서는 어른이 되었다. 이름 없는 기억이라는 주제로 열린 그녀의 첫 전시회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다. 저는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느낌은 기억합니다. 저를 잡아주었던 아주 따뜻했던 한 손의 느낌을요. 그리고 바로 그 민서가 할인이 시작했던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사람이 되었다. 만약 당신이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귀 기울여 들었다면 어쩌면 당신의 마음 속에도 할인처럼 빈 공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아서 생긴 빈 공간. 한 번도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 때문에. 묻었다가 잊혀버린 사랑 때문에. 하지만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눈물을 자아냈거나 혹은 그저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이 거기에 있고 느끼고 있으며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이 이야기를 한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한때는 자식이었고 한때는 엄마였으며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 헤맸던 한 사람에게. 왜냐하면 때로는 단 하나의 목소리, 붙이지 못한 편지 한 통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